안녕하세요. 가을의 문턱에서 호호 책방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는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네, 저는 책방지기 조인혜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인사 단순하게 하는 거죠? 단순하게 하는 날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해도 이내님은 미소에서 미소가 다르기 때문에 미소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럼 전 미소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라 화려하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고3단임 김윤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험생, 수험생의 가족, 고3단임 힘내라 가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그래픽 노블로 재탄생한 동물농장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 이제 아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책 표지를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제가 쇼츠에 욕심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워낙 유명한 책이라 다들 이 책을 언제 처음 어떻게 읽으셨을지가 궁금해요. 저부터 말씀드려보면 저는 제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선배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식한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 방학 때 제가 고전을 좀 집중적으로 읽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이 동물농장을 읽게 되었고요. 읽으면서 이 소설 지금 읽어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이내님은 언제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소설로 읽은 건 너무 오래돼서 20년도 나이가 나오지 않겠죠? 20년도 너무 되게 일찍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도 넘은 것 같은 세계에서 약간 가물가물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읽으면서 이제 그래픽 노블이랑 소설을 그래서 같이 읽어봤어요, 다시.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 그래픽 노블이랑 소설을 같이 읽었을 때 정말 좋았던 점이 이게 소설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글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글이 그림으로 다 옮겨지기에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작가가 어떤 작품을 그림으로 자기가 실을 것인지를 선별하고 생략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래픽 노블로 그렸던 이 작가께서 어떤 장면이 현재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고민해서 내용들을 선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꼭 두 장르를 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그 동물농장이 100여 년 전에 쓰인 작품인데 지금 봐도 정말 아까 재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세련되고 현재의 일을 다시 떠올려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100년 전 작품인데 이렇게 기시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멋지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 나폴레옹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권력의 속성은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더라고요. 책방지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저희가 이제 계속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게 고전은 고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어느 시기, 어느 공간에 있는 독자들이 읽더라도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이야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처럼 그냥 우리 이야기 정도야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20년이 다시 지나서 저도 이내님처럼 사실은 원작을 읽은 거 시간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왔는데 이번에 더 무서웠던 건 그냥 단순한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더 지독히 우리 이야기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지점이 더 섬뜩했었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 동물들이 불만을 가지려고 하면 나폴레옹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여기서 되게 돋보이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서죠, 복서. 이 신뢰감을 주는 모든 힘든 일을 맡아서는 이 복서인데, 복서가 죽을 때 그 나폴레옹이 동물들에게는 되게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간다고, 요양원에 간다고 해놓고 그를 실으러 온 건 도축장 마차였습니다. 그 시를 하는 동물들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나폴레옹이 엄청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그 요양원 관계자가 도축장 마차를 샀대. 중고로 샀대. 아직 색칠을 안 했대. 라고 이야기. 당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저걸 믿으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이런 지독한 기시감 이런 지독한 현실의 연속은 계속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좀 무거워집니다.
저도 그 부분도 되게 공감이 됐었고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지점은 뭐였냐면 이 작품에서 돼지가 지배계급이 됐던 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약간 문해력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동물농장의 기본 기조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꼭 문해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주신 복서 같은 경우에는 힘과 성실함이 자기의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그걸 존중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동물농장의 모습과 그럼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들, 각각 다른 재능을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또 마음껏 발휘하는 과정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이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원작 소설과 그래픽 노블이 좀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왜냐면 원작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선정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재구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과 곁들여진 이 그래픽 노블을 각자 어떤 장면을 인상 깊고 왜 그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콧소리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방금 전에. 왜냐면 제가 또 힘을 주는 부분이라 연기에 얘기죠.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맞아요. 연기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코에 힘이 들어갔다. 저 편집자님 이 위에 상단에 링크 하나 띄워주세요. 제호의 연기극장.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르르르 라는 다들 제 연기에 좀 쓰러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인상 깊었냐면 이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그냥 소리만 갑자기 나오고 이 소리가 왜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폴레옹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어린 강아지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읽을 때는 사실 갑자기 왜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거야? 자기 가족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왜 그 강아지들을 데리고 갔는지 의문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의문을 풀어내는 이 작법이 강아지를 먼저 등장시키고 이 소리가 나왔으면 별로 극적이지 않았을 텐데 이 소리가 그르르르 이 소리가 나오고 한 장을 넘겨야지만 강아지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자가 이 밀고 당기는 이 극적 긴장감이 굉장히 잘 표현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소설과 그래픽 노블의 서로 다른 매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장면을 좀 꼽아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착한 개와 무능하는 개의 비교 연기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 정말 귀여운 아, 이거 또할 오늘 거죠? 연기 특집이에요? 아 정말 귀여운 게 크르르르르 이 강아지가 사냥개죠, 사냥개. 이 강아지가 나폴레옹의 군대 같은 그쵸, 이유로 맞아요, 사냥개. 아이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저는 그 장면에 164쪽에 나오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작품에서 동물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 되게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은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가 동물주의의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164쪽에 드디어 돼지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돼지가 뒷다리로 서서 걷고 있었다. 라는 그 문장 한 문장이 나오면서 사실 소설에서는 그 앞뒤로 설명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정말 돼지가 두 발로 서서 걷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돼지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의 충격받은 눈빛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건 동물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의 어떤 서술보다 그 눈빛 하나로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가 너무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그래픽 노블이 줄 수 있는 장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와닿았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건 이 작품에서 돼지가 엄청 거대하거나 무섭게 생기진 않았어요. 다른 동물들보다 오히려 귀엽거든요. 다리도 되게 짧고 아장아장 걷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눈만 살짝 치켜 올라가니까 되게 악독해 보여요.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돼지가 되게 권력을 휘두르지만 그 외양과 가지고 있는 조건과 모든 건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구나. 그런데 정말 자기들이 더 쉬운 그 권력자라는 것이 얘네를 다른 존재로 만들었구나. 저희가 그 현실 세계에서도 권력, 계급 같은 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갑질을 한다거나 남들을 괴롭힌다거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씌운 왕관이지 사실 실상은 다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되게 잘 반영된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또 훌륭한 점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캐릭터가 진짜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 소설의 또 매력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등장인물 중에 각자 좀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이 질문을 만들면서 나는 그러면 누구랑 좀 비슷할까라고 생각을 먼저 했을 때 저는 제가 이제 스노우볼이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아름답고 좋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그 스노우볼이 그 마을의 풍차를 만들기 위해서 바닥에 먼저 막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해 나가는 모습이 저희가 또 다시 어떤 동맹 관계를 유지해 보자면 저희가 호호 책방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건 사실 저한테 지금 사냥꾼 개 연기를 시키는 지금 김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는 연기를 하느라 힘들고 또 대본 작업 여러 가지 이제 뭐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또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좀 설계해 가는 존재들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56페이지에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5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돼지들은 두뇌 노동자예요. 우리가 임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스가 돌아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비추자 더는 할 말이 없었다. 우유와 사과는 오직 돼지들만 먹을 수 있게 아껴두어야 했다. 이 장면이 되게 결정적인 이유가 여태까지 동물농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원칙에 따라서 행해지던 것들이 처음으로 돼지라는 특권층에 맞춰서 이제 돼지들이 특권을 갖게 되고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 딱 이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결정적인 장면이고 조지 오웰도 이 장면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부당하다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제가 나폴레옹과 닮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호텔방의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꾸만 원고 수정 요청을 해서 자정이 넘어서도 일을 하고 버스에서도 일을 하고 아침에 와서 듣습니다. 저녁 아침에. 정말 영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걸 보니까 역시 고전은 고전이다. 그렇죠. 고전이죠. 그래서 고전은 어떤 시대를 비추는 역할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어떤 거울로서의 역할이 또 고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제가 이내님 막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연기하면서 웃고 떠들기 바쁠 때 역시 우리 고급 독자는 다르다.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결국 승자는 인성 쓰레기인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정말 인간과 대등한 관계로 그 서면서 동물농장을 지배하게 되죠. 비극인데요. 그런데 또 비극이다. 인간 세상 망했어. 답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끝내기에는 또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작가인 조지 오웰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시청자님들도 그리고 저희도 현생을 살아갈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망해가는 세상이지만 조지 오웰이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되게 주목해야 하는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전히 이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물농장에서 되게 뜨거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세기의 영국 작가인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을 21세기의 남미 만화가인 오디르가 재창작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창작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면 진짜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 라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디르가 봤을 때는 그 동물농장의 상황이 자신이 살고 있는 21세기의 브라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 한국에서 이걸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도 그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되게 눈이 형형한 관찰자,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짚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멍청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건 너무 슬픈 진실이지만 그 와중에 결국에 우리는 점진적 우상향 그래프로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발자들이 있고 그걸 보고 마음의 울림을 갖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참혹하죠. 현실이 너무 참혹하지만 더 나아진다는 기대를 품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조지 오웰이 이 작품의 원작자인데 조지 오웰이 나는 왜 쓰는가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책을 쓰는 것은 내가 폭로하고 싶은 어떤 거짓말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싶은 어떤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비극적 현실을 알아보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와 독자님들처럼 그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려는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자로서 그런 표현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좋은 작품을 구입이죠, 구입. 그럼요. 동물농장을 비롯해서 좋은 작품을 쓰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많이 읽고 알리고 응원하는 것 자체가 독자로서 세상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데 분명히 큰 기여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선택했던 문장이 있는데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죠. 네. 이 세상의 어떤 불합리와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꼽는 문장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결말은 아까 이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망해가는 세상이 정말 느껴지게 인간과 돼지의 모습을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정말 참혹한 문장으로 끝이 나요. 그렇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소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법적으로 쟤는 나폴레옹이야, 쟤는 스노우볼이야, 쟤는 복서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존재 안에 나폴레옹적인 거, 스노우볼적인 거, 정말 복서적인 거, 여기에 나오는 어떤 닭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 안에 사실은 다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내 안의 욕망을 바라보고 시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멋있는 질문 가지고 독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